2021년도 1월부터 4월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3배가 올랐어요. 그때 우리가 부다빔이라고 해서 부처님 모신 날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50% 하락했거든요. 그때 중국이 발표한 게 뭐냐면 중국 채굴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채굴장들이 다 꺼져버립니다. 이번엔 과연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우호적으로 미국이 했던 수준과 그 이상으로 이걸 드라이브를 건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투자를 또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6월 달에 비트코인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냐? 중국과 러시아가 비트코인으로 에너지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계산들이 어떻게 있을까? 그죠? 각각의 니즈들이 있죠. 각각의 다른 니즈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특정 나라의 자산이었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중립적인 자산인데 검열 저항성이 있어요. 그 어떤 국가도 비트코인 결제를 한다고 할 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치 저장의 수단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비트코인 특징 때문에 각각의 국가들이 좀 다른 니즈를 갖고 있다. 먼저 중국의 계산은 뭐냐면 중국은 이 미국 주도의 스위프트 시스템, 금융결제 시스템이랑 달러 기반 결제 시스템 같은 말이죠. 이 전반적인 시스템에 벗어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금융 제재 대비를 하는 거죠. 러시아 딱 보면 러시아 저렇게 다 하고 있는데 안 되겠네. 우리도 뭔가 대비를 해야겠네. 근데 중국의 꿈은 이제 위안화를 글로벌 기축으로 만든 것일 텐데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만들면 될 텐데 그러려면 그 글로벌 각국이 위안화를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국가가 위안화를 그렇게 보유하기 쉽지 않죠. 투명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비해서 중국이 어떻게 위안화 절상 절하를 막 할 수 있는데 그 위안화를 아무리 중국이 시장이 크다 하더라도 이 기축 통화를 대체할 정도의 위안화에 대한 신뢰도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 달러 결제 시스템은 좀 대비를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 어디가 있나요? 중국, 러시아, 브라질 몇 개 국가들이 있죠. 이 브릭스 국가들끼리 뭔가 우리끼리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결제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위안화로 하기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끼리 쓸 수 있는 어떤 결제 수단 암호화폐 수단을 만들자 이런 얘기들 오가는 것도 같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함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뒤에 스위프트망에서 빠졌죠. 그리고 미국이 금융 제재를 강하게 실행을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미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근데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건 가능하니까요. 왜? 비트코인 검열 저항성 때문에. 그 거래 자체를 미국도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재 회피에 대한 수단으로 되게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제재를 우회하는 실용적 도구로 좀 활용을 하는 거죠. 미국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하냐. 이전 영상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가 국제 무역의 한 88% 정도 차지해요. 근데 이걸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금융 패권을. 근데 만약에요. 이 비트코인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먼저 이 자산을 장악을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보유나 이 자산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일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산을 주도적으로 확보하자. 이게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이 할 거면 우리가 먼저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때도 그런 얘기를 먼저 하죠. 이거 가만 놔두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먼저 한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없앨 수 있다면 없앴겠죠. 그리고 기존의 달러 시스템을 가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불가능하죠, 이 자산은. 그거를 미국은 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부채 위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포함해서요. 미국이 제도권화를 하면서 막 부양을 시키면 이것에 가장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국가가 있어요. 중국과 같이 폐쇄적인 환경의 국가들입니다. 자본 유출을 철저히도 싫어하는 국가들입니다. 비트코인 그래서 미국의 이제 중국의 고액 자산가들이나 자산을 해외로 빼고 싶어도 쉽지 않아요. 못 빼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수단 또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면 자산을 해외로 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자산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2014년, 그다음에 뭐 2021년도 그랬고 비트코인이 한 번씩 이렇게 시장에서 뜨거워질 때마다 진 누르는 게 중국이었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국 인민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중국은 결국은 이 자기 국가의 이제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 같들이 활성화되면 자본 유출이 심화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저는 그런 표현 많이 썼는데 이 트로이의 목마처럼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을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아마 미국은 활용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이제 뭐 에너지를 결제를 비트코인 한다. 와, 비트코인이 결제가 되네. 뭐 어떤 것을 결제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좀 문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키우고요. 비트코인도 뭐 전략 자산화를 하면서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럼 두 개는 과연 어떻게 관계가 있냐? 녹차는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되니까 비트코인이 힘이 잃어간다. 이 똑같은 논리로 과거에 CBDC가 양성화될 것이가 비트코인은 망할 것이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CBDC와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성격의 자산이기 때문에 크게 저건 없고요.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의 역할이 크게 가지고 있거든요. 발행량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치 저장이 되고, 가치 저장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고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변동성이 없고 그렇다 보니 결제 수단으로서, 결제 교환 수단으로서 너무 좋은 수단인 거죠. 두 가지의 속성이 좀 다른 거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일어날 것이고, 물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그 수요가 비트코인 시장으로 많이 넘어오겠죠.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비트코인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냐? 저는 이 크립토는 크립토 시장 내에 어떤 내재적인 변수만 보면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결국은 비트코인도 작년에 이제 미국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전통 금융 자산과의 이 연결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ETF에 돈이 많이 유입되면 비트코인은 오르고 빠지면 떨어지고 아마 이 상관성이 가장 높을걸요. 적어도 지난 1년을 보면. 그러니까 ETF 시장은 결국 주식시장인 거고,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또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시장에 돈이 많아질 거냐 적어질 거냐, 이런 환경들이 비트코인 시장을 예측하는데 되게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결국은 6월 한 달로 찝어서 전망하기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 특정 한 달로 가격을 전망하는 거,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거는 거르셔야 됩니다. 어떻게 특정 한 달로 이 비트코인 다양한 변수가 있는 거를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설마 특정 한 달 또 반감기가 12달이 지났다, 반감기가 되고 뭐 18개월이 지났다, 그래서 오를 거다, 뭐 이런 전망을 하면 더 걸러야 되는 거죠. 매크로 환경은 아마 한 달로 전망하기는 힘들고, 하반기에 이 매크로의 돈의 환경이 좀 어떻게 가냐 이렇게 좀 본다면 하반기에는 아마 지금보다 금리가 더 인하될 것이고요. 아마 인하되는 정도, 한 2번 정도 인하되는 것, 2번 정도 인하되면 0.5% 인하죠. 요 정도는 이미 지금 가격이 반영돼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 0.5%, 2번 인하가 아니라 갑자기 소비자 물가도 잡히고 경기 우려가 조금 더 심해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리를 더 빨리 낮춰야겠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뭐 3번, 4번 뭐 금리가 0.5%가 아니라 1% 이상 인하되는 이런 예상이 되면 그때는 비트코인이 아마 훨씬 더 폭등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금리가 2번 정도 인하된 환경이면 완만한 상승 정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 굳이 금액적으로도 한번 예상을 해보면 하반기에 아마 시장의 예측대로 약간의 금리 인하가 되고 양적 긴축이 좀 축소가 되고,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 이외 국가들은 지금 뭐 관세 이슈 포함해서 통화 완화를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기들이 힘들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M2들은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마 상승적인 기준은 맞을 텐데 어느 정도일 거냐, 완화적인 흐름, 기대한 정도로만 만약에 간다면 한 12만에 15만 불 정도일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만약 지금의 하반기 예상했던 기대 이상으로 어떤 금리 인하나 양적 긴축이나 또 글로벌 M2나 또 경기 위기에 대한 우려나 이런 거 나온다면 확실히 20만 불까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동력도 있지 않나. 두 가지 완화적인 흐름에 대한 예상, 급등하는 현상. 근데 완화와 급등을 왜 또 이걸 봐야 되냐면, 약간 이제 이게 완만한 상승이 나오면 2026년까지 아마 상승이 이어져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게 급등이 나오게 되면 내년이 좀 조정을 받겠죠. 예를 들어 급등해서 20만 불 가잖아요? 그럼 내년에 한 10만 불까지 다시 조정받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12만 불, 뭐 15만 불 이렇게 좀 이제 완만하게 좀 다지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년까지도 뭔가 상승을 좀 이어가 볼 수 있는, 그렇게 시장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알트코인의 어떤 가능성, 연관성을 말씀드리는데, 뭐 비트코인 연관성과도 대동소이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많아지면 이 크립토 시장에 유동성을
파는 하나의 수단이고 크립토 시장에서의 기축통화이기도 하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거래하니까 시장에 돈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살 수 있는 다른 자산들이 알트코인이니까 이 알트코인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근데 이번에는 적어도 알트코인이 무지막지하게 오르진 않을 거예요. 아마 선별적인 성장이 있을 거고 개별 코인이 어떤 게 갈지 안 갈지를 얘기하기는 뭐 저도 모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엄청 커진다면 근데 이것도 뭐 너무 막연한 게 아니라 이미 미국 재무부에서 예상한 수치가 있습니다. 2029년도까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예상 시장이 2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가 얼마나 크냐?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총 규모가 2천억 달러거든요. 10배입니다, 10배. 와, 10배의 돈이 많아진다면 그 알트코인도 선별적으로 오를 것이고 어느 섹터가 커지냐면 아마 디파이 섹터가 커질 겁니다.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결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뭐 하냐면 탈중앙 거래소 거래하고 이 탈중앙 금융 환경에서 스테이킹하고 랜딩하고 이제 우리가 그 법정화폐인 달러를 가지고 전통 금융시장에서 주식도 사고 파생상품도 하고 대출도 받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이 탈중앙화된 이제 금융 환경에서 똑같은 것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섹터가 되게 커지겠죠. 디파이 섹터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아마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비트코인은 미국이 중국한테 사용할 수 있는 약간 무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그걸 모를까요? 알겠죠. 이제는 아니까 중국의 전략이 어떻게 될지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도 이렇게 전향적이지 않았어요. 이제 지난번 트럼프 정권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비트코인이 달러의 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바이든 정권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 이런 2.0 같은 걸 통해서 이 시장을 엄청 누르려고 한 거죠. 이 기조가 바뀐 건 트럼프 정권 때는 바뀌었거든요. 그럼 과거에는 중국이 이제 미국이 그랬을 때 중국도 같이 눌렀어요. 갑자기 2021년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3배가 올랐어요. 3달 만에 3배가 올랐습니다. 그때 엄청 과열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부다빔이라고 해서 부처님 모신 날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50% 하락했거든요. 그때 중국이 발표한 게 뭐냐면 중국 채굴 금지였습니다. 중국이 채굴 파워의 한 70% 정도 보유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중국 채굴장들이 해시레이트가 채굴 파워들이 다 꺼져버립니다. 그 채굴자들이 이제 미국 북미권으로 다 넘어온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죠. 그냥 이 시장을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면 좋겠다고 보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중국이 채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투명한 국가인 북미 쪽에서 채굴 시장들이 절 커지는 게 안정성은 높은 거죠. 하여튼 그렇게 중국은 눌렀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중국 내 거래 금지였어요. 암호화폐 거래소 다 퇴출당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위안화로 암호화폐 거래되던 비중이 거의 90% 가까이 됐어요. 근데 중국이 거래소들을 다 이제 셧다운 시켜버리니까 거래소들은 해외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위안화를 거래 못하니까 그때 이제 주요 거래 수단을 등장한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테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지금과 같이 미 국채 수요 이런 걸 예상하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2013년, 14년으로 가더라도 중국이 또 불을 꺼뜨립니다. 그런 것들이 중국이 계속 불을 꺼뜨렸는데요. 이번엔 과연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온 환경에서. 단초들을 중국은 이제 홍콩 시장을 통해 좀 보여줬죠. 이거 계속 이렇게 무시하고 누를 수는 없는데 하지만 이거를 또 그렇다고 중국 본토에서 다 오픈할 수도 없고 그래서 홍콩 시장을 이제 비트코인 ETF를 연 것이고요. 근데 효과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중국 본토에서도 전체가 열진 않을 거고요. 아마 특정 조금 규모가 있는 도시, 상해나 북경이나 이런 데 기반으로 좀 완화적인 전략들을 펼치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비트코인 시장에서 호재일 수 있고요. 그렇다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중국이 좀 어떤 전략을 좀 펼칠지가 좀 관전 포인트이긴 하고 만약에 중국이 이거를 우호적으로 미국이 했던 수준과 그 이상으로 이걸 드라이브를 건다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투자를 또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비트코인 매입 루머가 있었고 막 소문도 났고 SNS에서 많이 오가고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5월 15일경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해서 그들의 재무제표에 반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문이 좀 퍼졌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따로 엔비디아 밝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일단 너무 시총이 높은 기업이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하고는 굉장히 연관이 깊은 기업이죠. 왜냐하면 2017년
2020년도나 2021년도에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장일 때 엔비디아 주가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GPU를 만드는데 이제 이더리움을 채굴을 할 때 이 GPU 칩들을 워낙 또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엔비디아랑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생태계와는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근데 그게 또 비트코인 매입하는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아직은 공식적으로 밝힌 부분은 없는데 그렇다고 크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그것도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 이제 옛날 이름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그 기업이 비트코인 재무 전략, 그러니까 그들의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킨 거죠. 리저브 자산으로. 2020년도 8월에 그 전략을 시행을 했고요. 지금 2021, 2022, 2023, 2024, 2025. 한 5년 됐어요. 5년 됐는데 이제 주가가 한 2000% 정도 올랐네요. 나스닥 100에도 들어갈 정도로. 이 스트래티지 뿐만이 아니라 그 전략들을 이어서 하는 많은 상장사들이 최근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반영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는 얘기죠. 수익의 일부를 매입을 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매출의 일부를 매입하는 기업도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재무전략이라고 하면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 자금을 비트코인을 매입한 전략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들으면 엄청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식을 통해서 전환사채로 자금 조달하고 자금 조달한 전환사채를 비트코인 수량을 늘려서 주당 비트코인의 개수를 계속 늘려가는 전략 펼치는 건데요. 일단 이게 뭐 도덕적으로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그냥 한낱 위험 자산에 불과하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전략, 이거 투기일 수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좋은 자산 이라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자산이라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라면, 기업이 그들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렇게 비트코인 일부 보유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해지와 가치 저장과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일 수 있죠. 과거의 기업이 회사 잉여 현금들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했다면 그것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엔비디아 얘기를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 주도로 비트코인 달라졌다. 새로운 자산은 이더리움이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관 주도로 비트코인 달라졌다는 동의하고요. 새로운 안전자산이 이더리움이다 라고 하는 거에는 그렇게 동의를 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뭔가 지금 금, 국채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이죠. 리스크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 안전자산을 활용해서 좀 리스크나 시장이 불확실성이 있을 때 이렇게 보유하는 전략들을 하는 건데, 금이 그것이 잘 어울리는 이유는 그 금 5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 가치 저장의 수단이기도 하고 희소하니까, 이제 어떤 시장에 리스크 상황이 생겼을 때 금으로 대피를 하는 것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거고,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냐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이고요. 그 시장이 불확실성이 있을 때나 리스크 온이 될 때는 가장 빠르게 반응한 자산이긴 합니다. 유동성이 크거든요. 유동성이 크다.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나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 시장이 불확실해지면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움직이긴 합니다. 안 좋아지면 떨어지고요. 좋아지면 오르기도 합니다. 이더리움도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특성이 있는데, 비트코인과 같이 어떤 가치 저장의 수단이나 그런 성격과는 좀 다릅니다. 이더리움은 좀 기술주의 성격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주다 보니까 나스닥 주식과 좀 비슷한 성격이 있다. 또 하나의 비유로 보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하죠. 가치 저장의 수단이고,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할 때 비트코인을 가장 이해가 쉬워하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디지털 금이라는 수준보다는 약간 디지털 오일, 원유는 결국 이제 무엇을 만들거나 무엇을 할 때, 자동차 하나를 움직일 때라도 원유가 쓰이는 거예요. 기름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하나의 플랫폼이고,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할 때는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이더리움 자산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거대한 하나의 플랫폼이고, 그 플랫폼 안에서 이제 디지털 원유처럼 하나의 그 플랫폼 사용료로 내는 게 이더리움이니까 안전자산으로 좀 보기 힘들다. 이더리움 플랫폼이다. 이 웹3나 이 디지털 자산이 많이 활용되는 시기에 그 디지털 자산을 담을 수 있는, 발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하나의 플랫폼의 역할이 좀 더 가깝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경쟁 플랫폼들은 뭐 솔라나나 뭐 카르다노나 BNB 체인이나 여러 가지 체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성능이 좋아야 되죠. 빨라야 되고요. 비용이 낮아야 되고요. 이런 성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최근에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이런 성능 면에서
경쟁 플랫폼, 뭐 솔라나나 등등이 좀 뒤쳐졌던 거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분들 이더리움이 또 새로운 미래 비전들을 발표하고 또 팩트라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기술적 업데이트 되면서 다시 조금 더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자산이라고 좀 보기 힘들고 플랫폼, 뭐 기술주의 성격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 투자하는데요. 저는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의 자산으로서 금과 같은 성격으로 비중을 가장 넓혀서 가고 그러니까 금은 결국은 시장이 돈이 많아지면 이제 같이 저장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더리움은 비중을 비트 한 저는 한 7, 이더리움 2, 알트 1 정도로 가집니다. 이더리움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또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을 때나 할 때는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 경향도 있고 저는 플랫폼으로서 이더리움의 가능성을 높게 보거든요. 이더리움 생태계가 워낙 탄탄히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경쟁 플랫폼들이 많이 치고 들어오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뭐 이더리움을 좀 장기적으로 좋게 보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함께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미국 주식시장과 이제 커플링이 깨지는 듯한 움직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들 하시고 그리고 그게 막 미국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과는 비트코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은 특징이 상관성이 그러니까 모든 자산들 중에서 다른 자산들과 상관성이 가장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즉 어떤 때는 주식시장이랑 커플링돼서 갔다가 어떤 때는 금이랑 커플링돼서 갔다가 어떤 때는 뭐 채권 시장을 같이 갔다가 그러니까 특정 자산과 같이 이제 코렐레이션이 돼가지고 쭉 같이 가는 경향은 사실 아니에요. 금이랑 달러만 보더라도 달러 약세되면 금이 좋거든요. 강세를 하거든요. 또 주식시장과 금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자산시장들 간에 약간 이제 상호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런 상관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주식시장과 커플링이 깨진 듯하게 보이는 건 맞고요. 작년에는 같이 갔고요. 올해는 좀 주식시장은 좀 안 좋은데 비트코인 시장 좀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금시장과 같이 맞물려서 갔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제 관세 전쟁 때문에 시장이 되게 불확실성이 높아졌어요.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그 위험 자산, 특히 주식시장이 성장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이런 불확실성과 오히려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지는 환경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결국 우리 각자 도생의 시대잖아요. 글로벌적으로 국가 단위의 파편화가 심해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중립적인 자산의 성격 때문에 비트코인이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일단 국채 질문도 나오긴 하겠지만 그런 국가들이 미 국채를 가장 안전자산으로 보고 많이 소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환경이 이제 바뀌어서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다 보니 미 국채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졌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단순히 미국의 부채나 이런 안정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러시아 사태만 보더라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침공했는데 정말 이제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달러 기반 자산들이 다 동결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 국채를 어떻게 믿어? 미국이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는데 동결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중립적인 자산, 금과 같은 자산 수요가 높아졌거든요. 그런 면이 분명히 비트코인도 작용한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속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이 좀 커플링이 깨진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 깨진 듯한 움직임에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좀 성장하는 거에 좀 가고 있고요.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것과의 비트코인은 사실 주식시장과 디커플링 된 것과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것과 좀 극단적인 좀 비유이긴 한데 극단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드려보면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달러가 되게 약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달러 약세면 비트코인이 이제 금의 속성을 또 가졌기 때문에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한정된 발행량이잖아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그런 좀 관계가 좀 있을 것 같고 이제 저는 비트코인이 뭐 아마 저희 살아있는 기간? 저 단기간에 미국 달러를 대체하거나 이런 용도로 활용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미국 달러를 강화시키는 역할로 쓰일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그렇게 활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한 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또 시선 중에 하나는 달러 기축체제, 달러 체제에 대한 하나의 대체제로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경향이 미국 이외의 국가들한테는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특히 브릭스 국가들한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달러 패권에 못마땅한 그런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하나의 대체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양면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또 좋지 않을까 싶으네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뭐 비트코인 상승했고 목자는 이게 뭐 트럼프의 객기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잠시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결국은 이제 트럼프 랠리로 질문처럼 비트코인 상승했는데 이게 트럼프 정부가 크립토 산업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 그리고 실제로 규제 철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크립토 시장의 변화를 예상하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좋은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 같아요.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크립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진심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비트코인 비축입니다. 그게 이제 뭐 입으로 나온다고 그게 진심이지 않을 수 있죠. 결국은 그게 정책에 반영돼야 되고, 정책이 반영되려면 어떤 부분은 입법이 돼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말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면에서 첫 번째는 그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비트코인 비축입니다. 100만 개 비축. 비트코인 비축을 왜 하냐? 미국의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니다. 미국 부채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한 37조 달러 정도 되고요. 미국의 부채가 얼마나 많냐면 부채에 낸 이자가요, 미국 국방비를 초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월급을 받아오는데 워낙 집을 대출하느라 빚이 커가지고 월급 전체를 다 이자로 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삶이 되지 않잖아요. 미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단기간에 개선되면 좋을 텐데 부채의 이자를 갚기 위한, 그 이자를 내기 위한 돈도 결국은 또 다른 부채를 또 발행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 돌려막기 있잖아요. 우리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그거가 다름이 없어요. 근데 그 카드 돌려막기, 카드 이자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카드 이자가 결국은 국채 이자거든요. 어쨌건 부채 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걸로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많으면 달러 가치가 훼손되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국가의 돈의 가치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금을 보유했죠.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그 국가의 신뢰였던 거죠. 근데 금을 원래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패권을 잡은 거긴 한데 그 이후에 금을 많이 아마 잃어버렸을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뭐 분실했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금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중국만 보더라도 원래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돈을 미국 국채를 샀어야 되는데 금을 사 모으기 시작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미국의 금융 제재 때문에 야, 미국 국채 갖고 있어서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많은 국가들이 미국 국채가 아니라 금을 사 모으기 시작했죠. 아마 미국의 정확한 금 보유량도 지금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죠. 그 금을 보유하고 있는 포트녹스라고 하는 이제 보유 시설을 실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이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퀘스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금의 보유를 늘리는 거는 어려운 전략이에요. 실행하기 어려운 전략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달러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디지털 금, 비트코인은 지금 규제나 어떤 프레임워크만으로도 이 초기 시장이니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간접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되게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이미 미국은 ETF를 승인해서 이런 상장사, ETF 운용사, 또 미국에 또 압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 비축 물량 포함해서 거의 33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미국의 통제 권한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 전체 발행량 16%입니다. 근데 그게 올해도 더 늘어날 거고요.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미국이 되는 것 같아요. 초기 시장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을 확보하는 것보다. 그래서 비트코인 비축은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진짜 이게 큰 변화이긴 하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아까 이제 미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금을 산다 그랬잖아요. 다른 국가들이. 미 국채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미 국채 수요가 줄어들면 국채 이자가 오릅니다. 국채 이자가 오르면 미국의 부채 부담이 너무 증가해요. 새로운 부채를 발행할 때 이자가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가정에서 5년 전에 빌렸던 주담대 대출을 갚고 이거를 돈을 벌어서 갚으면 좋은데 새로운 대출을 빌려서 대환을 하려고 할 때 새로운 대출이 이자가 2배, 3배 되면 너무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채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채 수요자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딱 지정을 한 겁니다.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미 국채를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결국은 이 크립토 시장의 성장과 엮여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에서의 기축통화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럼 크립토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량은 더 커집니다. 그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 국채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메커니즘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의 큰 축으로 가져갑니다. 이거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전략이기도 하죠. 재무부 베센트 장관부터 해서 트럼프 모두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여기에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채굴입니다. 채굴, 비트코인 채굴. 이것도 되게 큰 하나의 축이에요. 비트코인 비축,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채굴입니다. 채굴은 채굴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길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그 에너지 산업을 굉장히 효율화시켜주는 게 채굴 산업입니다. 채굴은 전기 산업이거든요. 전기를 투입해서 비트코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를 투입해서 비트코인을 만드는 이 환경이 24시간 365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는 생산할 수 있는데 전기를 쓰이는 것까지 보내려면 송전망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데는 송전망을 갖추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텐데 채굴 시설이 들어가서 돈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이제 전력을 만드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겠죠? 채굴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래도 사업성이 생기니까. 그러면 거기가 엄청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거기가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엄청나게 필요하게 될 데이터 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도 변신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이제 채굴과 전기 산업의 효율화와 그게 결국은 이제 전력 인프라를 갖춰줘서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이 되는 구조를 미국에서 펼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게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크립토 산업을 하는 전략이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규제 철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규제 철폐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한국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고 미국은 바이든 정권 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초크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 MMA 보시면 딱 목 딱 잡으면 이렇게 여기 딱 이렇게 하면 초크 딱 걸리면은, 그죠? 그냥 게임 셋이잖아요. 어떤 이제 부분을 딱 잡아가지고 이거 숨통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누르려고 했어요. 바이든 정권 때는. 암호화폐 시장을 누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은행, 금융권들을 꽉 잡고 있으면 암호화폐 시장이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을 흘러 들어가게 했던 얘네들 다 망했잖아요. 2023년도나. 규제들이 엄청 심했어요. 전통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기업에 어떤 계좌를 만들어주거나 서로 어떤 금융만 연결하거나 이런 것들 다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법으로 못하게 한 게 아니라 행정 지침으로. 그게 딱 한국도 하고 있잖아요. 은행에서 실명 거래 계좌를 내야지만 거래소 비즈니스 할 수 있는데, 은행에서 실명 거래 계좌 안 내주죠. 그러니까 거래소를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은행에서 못 내주게 하니까 새로운 거래소들이 등장 못하는 거죠.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은 그죠. 행정 지침으로서 이제 감독기관이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없더라도 꽉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이거 없애라, 그런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크립토, 암호화폐 증권성 이슈 때문에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막 그냥 줄소송들을 다 넣었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기소 다 취하하고 있죠. 그래서 증권성 이슈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크립토 시장이 굉장히 이 트럼프 정권 내에서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고, 크립토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수요가 늘어나면 그게 미 국채 수요로도 연결되고, 미 국채 수요 연결되는 것이 미국의 어떤 국가의 지속적인 이 패권 유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비트코인하고 크립토 시장을 가지고 좀 다뤘고요. 저는 2017년도부터 이쪽 시장 내에서 계속 비즈니스도 하고 투자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좀 경험을 해보면 결국 투자 방법도 귀결이 많이 되긴 합니다. 비트코인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너무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 꾸준히 전략적으로 사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수익이 많은 전략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돈 많이 버는 것들 흔하게 되게 많이 봤는데, 그 방법을 계속하면서 결국 잃게 되는 걸 많이 봤어요. 결국은 비트코인을 잘 보유하는 게 중요하고, 적립식 투자로 꾸준히 모으는 투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도 이제 그거를 좀 서비스로 만들어서 비트 세이빙이라고 하는 서비스이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특히 이 시장에서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 기반으로 뭐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적게 사주기도 하고, 시장이 과매도 구간일 때는 많이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잘 모아갈 수 있는 서비스도 저희 출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비트 세이빙 서비스 좀 검색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비트코인 너무 좋다고 하는데 중요하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투자 한번 해봐야겠네 해서 거래소만 들어가서 바로 투자하기 시작하면 너무 검증되지 않은 알트코인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변동성이 심해서 본업을 하고 계시다면 아마 대부분 제대로 못하시고 초반에는 큰 손실로 교훈을 얻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런 강세장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게 노출이 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에 또 비트세이빙 또는 댓글에도 있으니까 들어와 보셔서 한번 보시고 무료 이용 기한도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투자도 성투하시고 제 개인 채널도 있습니다. 이장우의 비트코인 저금통입니다. 이런 내용들 실시간 내용들을 또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까요. 댓글에 있는 제 채널 또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